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 리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인간 본성의 법칙 The Laws of Human Nature 입니다. 지은이는 로버트 그린, 옮긴이는 이지연입니다. 인간 내면의 충동과 동기를 파악하는 가장 지적인 안내서라고 부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지은이 소개입니다. 지은이 로버트 그린, 전 세계 리더와 독자들에게 현실을 돌파하는 지혜를 전파한 권력술의 멘토,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메디슨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고전학을 전공했고 에스콰이어 등의 잡지를 편집하고 할리우드에서 스토리 작가로 일했다. 1995년 주스트 엘퍼스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자, 그가 집필한 권력과 대중 조작에 관한 책인 권력의 법칙은 현대판 군주론으로 평가되며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 17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후 출간된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이 연이어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면서 이 3부작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그 외에도 마스터리의 법칙, 50번째 법칙 등 다수의 책을 집필했다. 그 다음은 옮긴이 소개입니다. 옮긴이 이지연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삼성전자 기획팀 마케팅 팀에서 일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그 외 다양한 책들을 번역했습니다. 자, 오늘 낭독해 드릴 꼭지 제목은 자, ASMR입니다. 책장 넘기기. 우연히 그렇게 됐죠. 자, 오늘의 법칙 5번째. 콤베투오니스, 선망의 법칙입니다. 장의 제목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욕망의 대상이 되라. 무언가가 있고 없고는 우리에게 원초적 차원에서 영향을 준다. 무언가 너무 많으면 숨이 막히고 약간 모자라면 관심이 간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끊임없는 욕망은 인간만이 가진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 욕망의 대상은 우리의 환타지에 투영된다. 당신 주위에 약간의 미스터리를 만들어내라. 사람들이 당신이 다시 오길 바라고 당신을 소유하고 싶도록 전략적 부재를 이용하라. 상대의 삶에서 가장 부족한 것, 그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그의 눈앞에 들고 흔들어라. 와, 체면술사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미친 듯이 그것을 갈망할 것이다. 언제나 옆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법이다. 자, 한국에는 그런 말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또 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옆집 마누라가 더 예뻐 보인다. 이런 말은 제가 지금 만들어낸 거고요. 자,
당신이 처한 환경, 당신의 운명을 적극 끌어안아 당신 안의 약점을 극복하라. 자, 이 극복하고 또 없는 살림에서 살림을 만들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성취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이 주어지면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죠. 그것 또한.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리학의 마술. 1895년 11살의 가브리엘 샤넬은 며칠째 어머니의 침대맡을 지키고 있었다. 착한 아이로군요. 결핵에 걸린 어머니는 33세의 나이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아깝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브리엘의 삶은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녀와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친척들의 집을 전전하며 자랐다. 아버지는 여기저기 물건을 팔러 다녔고 2년이나 책임감 같은 것을 싫어해 집에 잘 오지 않았다. 자유인이군요. 자유로운 영혼.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의 책임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종종 아버지의 행상에 동행하기도 했던 어머니가 그나마 자녀들에게는 유일한 삶의 안식처였다. 어머니는 삶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두려워했던 대로 어머니가 죽고 며칠이 지난 후에야 나타난 아버지는 그녀와 두 자매를 프랑스 중부 어느 수녀원에 맡겼다. 아버지는 곧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수녀원은 중세의 어느 수도원을 개조한 곳이었다. 수녀들은 온갖 출신의 소녀들을 맡아서 돌보았는데 대부분 고아였다. 수녀들은 엄격한 규율을 강요했고 소녀들은 휑한 수도원의 칙칙한 벽 안에서 기도를 올리며 금욕적 생활을 해야 했다. 소녀마다 옷은 단 2벌이었고 그나마도 똑같이 추레한 모양이었다. 사치는 금기였고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고는 교회의 음악뿐이었으며 음식은 더 이상 간소할 수 없을 만큼 간소했다. 처음 몇 달 동안 가브리엘은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그녀의 속은 믿기지 않을 만큼 들끓고 있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은 수녀원에 어떻게 반입되었는지 모를 연애소설 몇 권을 발견했고 이것들은 곧 그녀에게 유일한 구원이 됐다. 소설은 모두 피에르 드 쿠르셀의 작품으로 신데렐라와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가난 속에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어린 소녀가 교묘하게 얽힌 플롯을 통해 어느 날 부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였다. 가브리엘은 주인공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었는데 특히 주인공이 입는 드레스가 끝도 없이 묘사되는 장면들을 좋아했다. 궁정과 대저택이 있는 세상은 그녀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보였지만 한 권 한 권 소설을 읽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그 플롯 속에 들어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럴 때면 그녀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을 느꼈다. 그녀에게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일조차 금지되어 있었고 혹시라도 그런 것을 갖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지만 말이다. 18살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은 수도원을 떠나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꽃다운 나이죠. 방년 16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성춘향이의 그 아름다운 시절보다도 2년 뒤. 자, 역시나 수녀들이 운영하던 그곳에는 가브리엘은 재봉사가 되는 교육을 받았다. 학교는 작은 마을에 위치했는데 동네 곳곳을 둘러보던 가브리엘은
금세 새로운 열정의 대상을 발견했다. 바로 연극이었다. 연극 좋죠. 재미있죠. 가브리엘은 연극의 모든 것이 좋았다. 의상, 무대, 그리고 메이크업을 한 배우들까지. 연극은 변신의 세계였다.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이제 그녀의 바람은 오직 배우가 되어서 연극계의 이름을 날리는 것뿐이었다. 가브리엘은 코코라는 극장의 무대에 섰고 연기, 노래, 춤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봤다. 그녀는 에너지가 넘치고 카리스마가 있었으나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성공을 거둘 재능은 타고나지 못했음을 얼마 못 가 깨달을 수 있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인 가브리엘은 이내 새로운 꿈을 찾아냈다. 순발력이 좋군요. 연기로 생계를 꾸리기 힘든 여배우들은 부유한 남자의 후원을 받는 정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여자들은 옷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면받는 존재였지만 폭군 같은 남편에게 속박당할 일도 없었다. 운 좋게도 그녀의 무대를 좋게 본 에티엔 발상이라는 젊은이가 가브리엘을 근처 그의 저택에서 지낼 수 있게 초대했다. 큰 가산을 물려받아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는 젊은이였다. 재벌 2세 정도 되는군요. 이제는 모두가 코코라고 부르게 된 가브리엘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코코? 코코가 누굽니까? 여기서 금방 나왔었죠. 자, 이 저택은 유럽의 각지에서 흘러든 정부들로 가득했고 그 중에는 유명한 이들도 있었다. 모두 아름답고 세속적인 여자들이었다. 낮에는 주로 교회에서 승마를 즐기다가 저녁에는 흥청만청 파티에 참석하는 비교적 단조로운 생활이었다. 계급의 구분은 뚜렷했다. 귀족이나 중요한 사람이 저택을 방문할 때면 코코 같은 여자들은 하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눈에 띄지 않아야 했다. 할 일도 없고 다시 한 번 마음이 들썩이던 코코는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늘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계속해서 미래를 꿈꾸고 있기는 했으나 현실 가능한 내용이 아니었다. 그래도 꿈이 있었군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꿈이 있는 개인이나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 미래는 연애소설에 나오는 궁전이었고 그 다음에는 제2의 사라 베르나르가 되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사는 것이었다. 사라 베르나르. 이제 다시 그녀는 그것들만큼이나 터무니없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유명한 정부들은 모두가 육감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들에 비하면 코코는 굴곡 없는 몸매에 전형적인 미인이라고 보기는 힘든 소년 같은 외모였다. 그녀는 외모보다는 존재감과 에너지로 남자들을 홀리고 있었으나 그런 것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남이 가진 것을 원했다. 마치 그 안에 보물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다른 여자가 남자친구나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 남자를 뺏고 싶은 욕망에 불탔고 실제로 몇 번은 그렇게 하기도 했다. 우와.
소름 끼칩니다. 이렇게 독할 수가. 하지만 그게 남자친구든 저택에서의 생활이든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나면 그녀는 늘 현실에 실망했다. 끝내 대체 뭐가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을는지 의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코코는 생각 없이 발상의 침실을 거닐다가 그의 옷을 몇 벌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순전히 자신이 생각해낸 방식대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에 발상의 오픈 칼라 셔츠와 트위드 재킷을 매치하고 머리에는 꼭 남성용 보터 해트, 모자죠. 보터 해트. 주로 배를 탈 때 쓰는 작은 밀짚 모자로 윗면이 납작하고 챙에 천을 두른 것이 많다. 보터 햇을 썼다. 영어로는 해트가 아니고 햇이라고 발음하죠. 그렇게 옷을 입으면서 코코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코르셋이나 꽉 죄는 드레스, 요란한 머리 장식을 착용하지 않으니 믿기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전에 없던 관심도 흠뻑 누릴 수가 있었다. 다른 정부들은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들은 코코의 중성적 스타일을 넋을 놓고 지켜봤다. 새로운 스타일은 코코의 몸에 잘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아무도 여자가 그런 식으로 옷을 입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발상까지도 이 모습에 빠져들어 그의 재단사에게 코코를 소개해 줬다. 재단사는 코코의 지시에 따라 승마 바지를 포함한 남성용 승마복을 그녀가 입을 수 있게 제작했다. 코코는 승마를 익히기 시작했는데 다른 여자들처럼 옆으로 앉을 필요가 없었다. 운동에 소질이 있던 그녀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전문가처럼 말을 잘 타게 됐다. 이제 어디를 가나 이 이상한 승마복을 입은 코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군요. 코코는 새로운 페르소나를 계속 발전시켰다.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어렴풋이 갈망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분명해졌다. 그녀가 갖고 싶었던 것은 남자들이 가진 자유와 힘이었다. 남자들이 입는 덜 끼는 옷에 투영된 자유와 힘 말이다. 저택의 다른 정부나 여성들도 같은 생각임을 알 수 있었다. 공기 중에 떠들던 억압된 욕망을 그녀가 포착해낸 것이다. 몇 주가 지나자 다른 정부 몇몇이 코코의 방에 들러 그녀가 리본과 깃털로 장식해 놓은 보터 햇을 써보기 시작했다. 머리에 핀으로 고정해야 하는 복잡한 여성용 모자에 비하면 간단하고 쉽게 쓸 수 있었다. 이제 샤넬의 모자를 쓴 정부들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다. 그러자 다른 여자들도 그 모자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었다. 발상은 샤넬에게 파리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에서 더 많은 모자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샤넬은 기꺼이 제안을 수락했다. 얼마 후 또 한 명의 남자가 그녀의 인생에 들어왔다. 부유한 영국 남자 아서 케이플이었다. 케이플은 샤넬의 생소한 외양과 큰 야망이 놀라웠고 둘은 연인이 됐다. 케이플은 그가 아는 귀족 여성들을 코코의 매장에 보내기 시작했고
코코의 모자는 돌풍을 일으켰다. 모자와 함께 코코는 그녀가 디자인한 옷도 팔기 시작했다. 모두 그녀가 입던 것처럼 중성적인 디자인이었다. 값싼 직물인 저지로 만들었지만 기존의 옷들과는 달리 움직임이 자유로워 보였다. 케이플은 코코에게 파리의 패션 리더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는 해변 도시 도빌에 매장을 열어보라고 권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판명났다. 도빌은 비교적 작은 마을이면서 패션을 가장 앞서가는 여성들과 사람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코코는 그곳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렇군요. 또 코코는 다양한 이벤트를 벌입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도 했고요. 자, 중략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가 되자 샤넬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패션 디자이너 중 한 명이자 가장 뛰어난 트렌드 세터가 되어 있었다. 샤넬의 옷은 새로운 여성상을 대표했다. 자신감 넘치고 도발적이고 약간은 반항적인 여성 말이다. 대부분의 옷들은 아직 저지 소재로 만들어서 값싸게 만들 수 있었지만 몇몇 드레스는 초고가에 판매했다. 부유한 여성들은 샤넬이 풍기는 신비로움을 공유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 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마음이 들썩였다. 샤넬은 다른 것, 더 큰 것,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원했다. 새로운 꿈을 깨닫게 된 샤넬은 극히 이례적인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어 출시하기로 한 것이다. 자, 중략입니다. 향수를 출시하기 전에 샤넬은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광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그녀는 파리의 모든 샤넬 매장에 이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했군요. 결국 코코 샤넬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다. 이후 20년간 샤넬의 의상실은 패션계를 지배했다. 샤넬이 가장 먼저 중략입니다. 샤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복귀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낸 것이었다. 그러나 공식 인터뷰는 일절하지 않았다. 화제에 오르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좋았지만 그녀는 미스터리에 쌓여 있고 싶었다. 1954년 샤넬은 다시 데뷔 패션쇼를 열었다. 그녀의 매장에는 어마어마한 관중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 호기심에 그곳을 찾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쇼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 사이에 실망감이 감지됐다. 소개된 옷들은 대부분 1930년대 샤넬 스타일을 약간 손본 재탕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같이 샤넬을 닮은 모델들이 그녀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고 있었다. 관객들에게 샤넬은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갇힌 구제불능의 여인 같았다. 옷은 모두 구식으로 보였고 언론은 그녀가 전쟁 중에 나치에게 협력한 사실까지 들추며 혹평을 쏟아냈다. 여느 디자이너 같았으면 이 사건은 치명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샤넬은 놀랄 만큼 동요하지 않았다. 비범하군요. 담대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는 풋내기가 아니었고 계획이 있었다. 그렇군요. 자, 중략입니다. 샤넬이
돈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신의 패션을 모든 곳에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자신과 자신의 작품이 전 세계 모든 계층의 여성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며 자란 한 소녀가 세상에 대고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였다. 수백만 명이 그녀의 옷을 입고 어디를 가나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것. 복귀 몇 년 후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됐다. 자, 잠깐 해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엔 발상의 옷을 입어보고 전에 없던 관심을 받았던 순간 샤넬의 머리에서는 무언가 찰칵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났고 이후 그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전까지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환타지를 자극하는 금기된 무언가를 탐내고 있었다. 하층민 고아 소녀가 상류층에 섞여들기를 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었다. 배우나 정부의 삶도 그녀가 추구할 만한 역할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녀는 수녀원에서 자랐다. 자, 자신이 만든 승마 바지를 입고 보터 해트를 쓰고 말을 탄 채 저택을 돌아다니며 그녀는 돌연 스스로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다. 사람들은 그녀가 입은 옷이 금기를 깼다는 점, 성 역할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 끌렸다. 샤넬은 꿈과 환상으로 가득한 상상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그런 환상을 자극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저 관점을 뒤집기만 하면 된다.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도 매사에 관점을 뒤집어서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에 불을 붙여라. 관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상상 속에서 뛰놀지 전략을 세우면 된다. 어린 시절부터 샤넬이 바랐던 욕망의 대상은 늘 뭔가 어렴풋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터무시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더 끌렸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의 본성이다. 샤넬은 그 본성을 뒤집어 자신이 창조한 대상들 속에 집어넣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법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샤넬이 그런 마법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그녀는 자신과 자신이 만든 물건의 미스터리라는 아우라를 둘러쳤다. 그녀는 가난했고 어린 시절 들먹이는 법이 결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관해 무수히 많은 상충된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그녀에 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샤넬은 사람들 앞에 서는 횟수를 주도 면밀하게 조절했다. 그녀는 잠시 모습을 감춘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향수의 제조법이나 본인의 크리에이티브 과정을 결코 노출시키지 않았다. 이상하게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의 노고는 더 많은 해석을 낳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대중에게는 끊임없이 상상의 여지를 제공했고 코코라는 신화를 추측해 보게 만들었다. 둘째, 그녀의 디자인은 언제나 무언가 금기를 깨는 듯한 것을 연상시켰다. 자, 중략이고요. 마지막으로 샤넬은 처음부터 자신의 옷이 도처에 보이기를 바랐다. 여자들은 남들이 샤넬을 입는 것을 보면 똑같은 옷을 갖고 싶은 경쟁심이 자극된다. 나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 심리를 잘 이용했군요. 자,
중략합니다. 사실 샤넬이 처음 디자인한 보터 햇은 누구나 백화점에 가면 살 수 있는 흔한 물건이었다. 샤넬이 처음 디자인한 옷도 아주 값싼 소재로 만든 것이었다. 샤넬의 향수는 제스민처럼 흔한 꽃과 화학약품을 섞어 놓은 것으로 이국적이거나 특별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이 그토록 강렬한 소유욕을 자극하는 대상으로 바뀐 것은 순전히 심리학의 마술이었다. 그렇군요.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당신도 샤넬처럼 관점을 뒤집어야 한다. 당신이 세상에 바라고 탐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남들과 그들의 억압된 욕망, 채워지지 않는 환타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당신과 당신이 만든 대상을 남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작품을 마치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당신 자신과 당신 자신의 작품을 마치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당신 뜻대로 형성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생기고 남들을 흥분시킬 수 있다. 우리가 진실과 정직에 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해도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나 정직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신을 따분한 일상 밖으로 데려다줄 무언가를 원한다. 사람들은 탐내며 쫓아다닐 욕망의 대상과 판타지를 원한다. 당신이나 당신의 작품 주위에 미스터리한 기운을 만들어내라. 새롭고 낯설고 이국적이고 진보적이며 터부시되는 무언가를 결부시켜라. 메시지를 딱 떨어지게 규명하지 말고 애매하게 남겨둬라. 당신의 대상이 어디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라. 도처에 보이고 남들이 욕망한다고 믿게 하라.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모든 인간에게 잠재된 선망이 모두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욕망의 연쇄 효과에 불을 놓을 것이다. 드디어 원하던 것을 갖게 됐어. 그러면 나는 행복할까? 별로. 대체 뭐가 빠졌기에 내 영혼에는 더 이상 욕망이 주는 짜릿함이 없어. 착각해서는 안 돼. 기쁨은 만족에 있는 게 아니라 쫓는 과정에 있는 거야. 피에르 오기스탱 카롱 드 보마르세, 18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등의 원작을 썼다. 자,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